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는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해운대 갑에 공천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은 한수 공천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거부하면서 지역구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우리 대표팀을 떠난 수석 코치가 손흥민과 이강인 등 선수들에게 아시안컵 성적 부진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먹 다툼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며 클린스만처럼 경기 준비는 성공적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기간 기온은 뚝 떨어져 포근한 날씨는 주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계 집단 반발 움직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총리는 2035년에는 의사가 15,000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한 총리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의 자제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면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적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지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의료계 반발의 중심에는 전공의가 있습니다. 후배격인 의대생들은 모레 집단 휴학을 결의했고 선배격인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전공의 사직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원이가 주축인 의협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면 동네 병원들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의협은 오늘 한덕수 총리 담화에 대해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처벌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담화문 내용에 대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곧장 비판했습니다. 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 행동에 단체 행동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도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당장 내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레 새벽부터는 병원 근무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밝혔지만 오히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들은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험성이 현실화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을 위해서 제가 좀 자문을 드릴 예정. 또 전국 의대생들도 모레 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협 측도 전공의 등에게 실제 불이익이 가해지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의협 차원의 단체 행동도 전 회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 만약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동네 병원 휴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담화 발표에도 의사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병원이 멈추게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진료와 수술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환자 보호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가 편도암 3기로 병원에 입원한 김미경 씨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운 좋게 지난 목요일에 수술은 했지만 조기 퇴원을 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에 조기 퇴원을 시킨다 하든지 안 좋은 쪽으로 될까 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환자의 보호자도 전공의 부재로 발생할 불편함을 걱정했습니다. 현지는 모자이가 낫다. 보통 그걸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연결해 주시니까. 환자들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수술 연기를 안내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아버지의 방광암 수술이 취소됐다며 가족의 아픔을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입장은 알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보신 것처럼 갈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병원 현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 기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일 대형병원 가면 이거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대형 병원 의사 10명 중 4명 정도가 전공이어서요. 이분들이 예고한 대로 내일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비우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 사직 의사를 밝힌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투석실 같은 필수 분야 소속까지 포함됐습니다. 예. 병원 측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어디에 얼마나 투입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서울의 소위 빅5 병원 중 한 곳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당직이나 이런 것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죠. 단계적으로 또 축소가 들어가겠죠. 수술은 응급이나 심박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고.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그 이유가 되면 진짜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학교로 치면 좀 저연차 교사들을 대신해서 교관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는 그런 셈이거든요. 당연히 오래 유지하기 힘들 수밖에 없겠죠. 관건은 전공의의 공백 기간, 그리고 전공의뿐 아니라 선배들인 전임의 등의 집단 행동 동참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대형 병원들의 비상 상황은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전임 정부 때였던 2020년 여름에도 이제 같은 이슈로 의료계가 파업한 적 있잖아요. 예, 그때 박 기자, 그때는 동네 의원들의 개업이들도 동참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 초까지는 전공의를 시작을 했고 또 중순부터는 개원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결의해 동네 병원 의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국민 불편 체감도가 확 높아졌거든요. 예. 결국 집단 휴진 보름 만에 의대 정원은 없던 일이 됐고 의사들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학습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당시 경험이 있던 터라 양측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반드시 의사수 늘리고 불법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거고 전공의 측은 법적 책임 소지가 있는 집단 파업이 아니라 지쳐서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다는데 나라가 일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전공의가 물꼬를 튼 모양새인데 그러면 의협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 의협 비대위가 당장 단체 행동 여부는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까지는 정했는데 당장 투표 준비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25일 규탄 대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상황,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에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4년 만에 의료 공백이 재현될까 가장 두려운 건 사실 환자거든요. 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인 대구와 부산 지역 등에 대한 단수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주진우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영남권의 공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보수 텃밭에 공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부산 해운대가 본선에 직행하게 된 겁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도 서울 중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지금까지 용산 출신 참모는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을 포함해 3명이 낙점됐습니다. 단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선 김도읍 의원, 대구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강원에선 박정하 수석대변인과 유상범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PK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출마를 수용한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은 전략 공천됐습니다. 반면 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 오선의 주호영 의원 등은 단수 공천에서 제외되면서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부산 인력들이 경합되는 데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난상 토론을 좀 할 것 같아요, 위원들이.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MBN에 나머지 경선 지역은 사실상 의견을 다 모았고 내일 결론 낼 것이라며 우선 추천 지역과 인력 재배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에 불참하는 대신 지역구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논의에 나서겠다며 빠르게 답을 내놨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 범진보 진영과 선거 연대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 연합 등 연대 방식을 곧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당 지역구 공천 일정과 비례연합정당 창당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 추가 협상을 이어오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연대를 제안한 녹색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엔 불참하지만 지역구 연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지역구 연대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논의에 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 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협의에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습니다. 지역구 연대가 이뤄진다면 강은미 의원이 출사표를 낸 광주 서구 을과 심상정 의원의 경기 고양시 갑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지역구 연대가 이뤄질지 아직은 시계 제로인 상황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제3지대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의 집안 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부터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 등을 두고 당내 양대 세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선거운동에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한 통합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공천 주자는 사람 아무도 없다며 배제도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지자하고만 같이 가는 정치는 좋은 정치 아니에요. 이재명 좀 팬덤 정치, 개딸 정치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양측 정책위 의장 2명과 상의해서 이 대표가 전결로 선거 정책을 발표하자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수결로 표결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SNS에 불법 시위를 옹호하고 과거 반미 집회에도 참여했던 배 전 부대표가 왜 개혁신당에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각 당이 공천이 본격화하다 보니까 중간 평가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정치권이 술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팽팽하게 경쟁해 왔는데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44.3%, 민주당 37.2%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100%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도 벌어졌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RS는 그 자동 응답기로 하는 방식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유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ARS 여론조사는 통상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답변이 높아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니 스스로를 중도라고 밝힌 사람이 40% 조금 넘었고요. 보수가 28%, 그런데 진보는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간 응답률이 높았던 진보층이 외면한 건데 그 또한 민심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던 건가요? 네, 먼저 양당 대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보시겠습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40.7%였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긍정 38%, 부정 56.6%였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이 대표 주요 지지 기반인 경기에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5번이나 경기도를 방문했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죠.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경기도마저 불안해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더라고요. 예, 선거에서 중요한 거 구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정권 안정이냐, 정권 견제냐, 그건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정권 견제론 꾸준히 높았습니다. 민주당에 믿는 구석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선 정권의 안정을 위한 국민의힘 지지와 정권 견제를 위한 민주당 지지 팽팽했습니다. 지역구에서 누굴 찍을 거냐 이 질문에도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8.4%포인트 앞섰고요.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12.7%포인트나 벌어지더라고요. 눈여겨볼 점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9.9%에 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안 기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개혁신당의 탄생,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보면요. 국민의힘은 지역구 지지율보다 1.3%포인트 빠진 반면 민주당은 5.6%포인트가 이탈했고 개혁신당은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 민감하게 볼 것 같은데 여야는 이번 결과를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냐 했더니 좋게 본다 이러면서 웃음을 짓더라고요. 이재명 대 한동훈 대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천 작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좀 생각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고 최근 여론조사 특수성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2월 초순기부터 상당 기간 동안 국힘에서 또 적합도 조사를 하니까 대비해 주세요라고 쭉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여론조사가 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민주당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요즘 여론조사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강동 갑에서는 현역인 삼선 진선미 의원과 류사명 전 총경, 김남희 전 김은경 혁신위 대변인을 후보군으로 올려서 국민의힘 윤희석 예비후보와의 경쟁력 조사가 진행됐고요. 홍영표, 노웅래, 김상희, 변재일 등
중진 의원들 지역구에선 이 현역 의원들을 뺀 채 영입 인사들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갈이용 아니냐는 의심 나오는데요. 이른바 찐명을 꽂아 넣기 위해 이재명 대표 비선 조직이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문학진 전 의원은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해괴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거론했습니다. 예. 거론된 지역 후보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령대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전 장관의 지역구가 관심인데 뭐 관심이 높죠. 네, 마침 두 사람 오늘 지역구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계양 축구협회 시무식에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웃고 있지만 어색한 두 사람의 모습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강원도 영월의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에선 축사에서 난 화재로 돼지 4,500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릴 듯 뿜어져 나오고 소방차가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6시 53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본사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4,50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6개 동이 불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고 구조대원이 아이와 반려견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인천 선악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고 10살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층 건물이고 꼭대기층이에요. 베란다 쪽으로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 같고요. 14년생 남성이요. 안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정면 충돌한 SUV 2대가 완전히 찌그러졌고 도로에는 산산조각난 파편이 널렸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40분쯤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탄 50대 부부가 크게 다쳤는데 4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렉스턴 차량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산타페 차량이랑 추돌한 사고라고요. 렉스턴 차량 한 분에 산타페 차량 2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강원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원료를 빻아서 수송하는 기계에 몸이 낀 사고 발생, 심정지 상태로 확인돼서 원청과 하청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네, 누군가가 우리나라 고층 건물에서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이 금방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좀 오금이 저릿하죠. 5년 전에 벌어졌던 이 무모한 점핑이 부산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부산 LCT 99층에서 외국인 남성 2명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러시아 남성 2명이 옥상 난간으로 올라가더니 거침없이 뛰어내립니다. 잠시 뒤 낙하산이 펼쳐지고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며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이들은 이곳 말고도 또 다른 고층 빌딩 2곳에서도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이들은 자신들을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소개하며 해당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낸 뒤에야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LCT에서 누군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난 2019년 LCT에서 뛰어내렸던 러시아인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동선 추적하고 있는데 실은 확인해봐야. 경찰은 이들이 전망대가 조성된 99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외국인 추정 남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무단 등반이나 낙하를 하면 실형을 선고받지만 우리나라는 벌금형에 그쳐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인천 월미도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인천 바다 열차입니다. 5년 전에 개통됐고요. 만드는데 세금 1,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이익은커녕 쌓인 적자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적자를 메울 묘책이 없다는 건 더 큰 문제인데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월미 바다역에서 월미 공원역 등 4개 역 6.1km 구간을 운행하는 월미 바다열차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10년간 멈춰있던 이 열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건설비 등으로 들어간 예산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개통 이후 이용객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적자는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오르는 데 반해 이용객 규모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평일보다 주말에 이용이 집중되는 것도 이 적자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광을 위해 만든 열차임에도 주차장과의 접근성 등 편의성 부분에 아쉬움도 많습니다. 끝나는 데가 이쪽 근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주차장 여기다가 차를 대고 가는데 저기서 끝난다 그러면 다시 일로 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민 혈세가 계속해서 투입될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직접 운동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켤레 53만 원짜리인데 금방 매진되고요. 유럽에서는 트럼프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엄청난 벌금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363.9 million in disgorgement, plus $100 million in interest, which will continue to increase every single day until it is paid. 바로 다음 날 일정은 한 신발 행사장인데 여기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하이탑이라는 금색 운동화를 공개했습니다. That's the real deal. That's the real deal.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go out and vote, right? We have to go out and vote. We got to get young people out to vote. 이 트럼프표 운동화의 가격은 $399, 약 53만 원으로 첫 판매는 벌써 매진이고 저가 라인의 운동화 2개와 향수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지지자들은 대신 벌금을 내주자며 인터넷 모금 운동 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시끄럽습니다. I did him publicly. What does it mean? The real war, not in Instagram. Real war.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이 저지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을 두고 나토, 유럽 등이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Successful in Ukraine that will have an impact on all of us in terms of our collective safety and defense. Crucial. And all that whining and moaning about Trump. 현재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탄약 부족으로 동부 아우디우카를 러시아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의 사망을 두고서 푸틴 개입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발리가 사망하기 전에 교도소 CCTV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러시아 정부는 추모 분위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교도소에서 숨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나발니 사망을 두고 여러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사망 과정이 담긴 CCTV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신문 더 타임스는 나발니 사망 발표 이틀 전 러시아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교도소를 찾아 CCTV와 도청 장치를 제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정부 활동가들이 러시아 연방교정국 지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망 발표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는 나발니 사망 뒤 불과 10여 분 만에 교도소와 크렘린궁 발표까지 나왔다며 사전에 계획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ve heard several things I haven't had it confirmed,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Putin is responsible. 러시아 곳곳에서는 나발니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인권단체는 32개 도시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400명 넘는 추모객이 구금됐다고 밝히는 등 당국의 통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Нет, не пускают, говорят, что заминировано все. Да, учитывая, что мы хотели просто возложить цветы в память о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родственниках, нам даже это не позволили, начали хватать за руки, говорить, что мы вас сейчас увезем в отделение. Но мы положили просто рядом. 러시아 검찰은 조율되지 않은 집회 개최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낮에는 봄이 온 듯이 포근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비가 내리는 곳 많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예보됐고요. 기온도 뚝 떨어지는 만큼 날씨 소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은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흐린 날이지만 공원은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춥지는 않아요. 먼저 작년보다도 덜 춘 것 같아요. 날씨는 좋은데요. 좀 약간 흐린 것 같아갖고 산책하기 좋네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이 13도, 전주는 1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포근한 날씨였지만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져 시민들은 접어둔 우산을 펼쳤습니다. 오전에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2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고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에는 20에서 60mm, 광주와 전남, 부산, 울산 등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전국에 이어지고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 내리는데 기온은 떨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은 내일보다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고 수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돌풍을 동반할 수 있어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소아 암은 전체 암 중에 1% 정도로 비중이 적지만 영유아 사망 원인으로는 1위입니다. 발병 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만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서툴고 또 부모 입장에선 성장통이나 몸살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올해 4살이 된 민수는 한 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화불량과 변비, 구토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단순 소화기 질환으로 의심했지만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소아암의 일종인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간 말이 야오늘해진다던가 조금 갑자기 그냥 뛰다가 훅훅 쓰러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냥 아직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발달 안 했으니까 벌어진 일이겠지.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엉덩 방아를 찌면서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서툴고 성인과 달리 암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아암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5세 이하 아이들의 표현력의 한계, 또 어떤 인지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률이나 이런 걸 따질 때 모든 아이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런 건 현실적이지 않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947명이 발생했는데 영유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암은 치료법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성인암에 비해 완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보통 암은 한 5년 추적 관찰을 하면 일단 그 암은 해결되고 우리가 완치를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한 10년, 20년 지나서 2차 암이 발생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있어서 이 소아암에서 치료율이 높아지는 거에 비례해서 소아암의 생존자들의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화 최적화 치료를 통해 완치된 사람들을 위한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중국도 지금 저출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국 타이틀을 인도에게 내준 상황에서 용의 해마다 늘었던 출산율에 기대를 좀 걸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마저도 소용이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대형 쇼핑몰의 아기 용품점입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점원은 말합니다. 예전부터 중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용은 상서로운 동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에선 드래곤 베이비라고 불리는 용띠 해마다 신생아가 느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고령화 사회,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그 이유입니다. Right now, many young people are telling us they simply don't have the confidence for their economic futures to be able to raise a child in this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출산은커녕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婚恋问题跟国家的一个经济情况、城市的经济结构是有很大关系的。不是我们想单身，而是这个城市结构、经济情况导致了这样的一个结果。 중국은 지난해 출생자 902만 명, 사망자 1,110만 명으로 인구가 2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용의 해인 올해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다면 중국의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는 건 여간해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저녁이 되면서 갈수록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양이 꽤 많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지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보시면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2자릿수로 출발하겠고 한낮엔 서울이 12도, 청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7도, 대구는 무려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